안녕하십니까, 박한일입니다. 자, 아이마인 가족 여러분,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뭐 완연히 뭐 봄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가볍게 옷을 입고 나왔는데도 뭐 전혀 춥지 않고 따뜻하게 봄날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죠? 네, 지금 제가 판교에서 여러분들하고 자주 만나 뵙고 그랬었는데 지금 몇 개월째 이렇게 줌으로만 만나 뵙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아프거나 이러신 분들은 없으시죠? 네. 드디어 이제 한 보름 정도만 있으면 두바이에서 여러분들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바이 행사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면 이제 판교 동천역에 있는 유타워에 이제 제가 마련하고 있는 우리 스터디랩 강의장을 비롯해서 이렇게 업무 공간을 좀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를 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거기에 쓰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자리를 비워줘서 거기를 이제 인테리어도 좀 하고 필요한 조치를 좀 한 다음에 4월 두바이 행사 마치고 나서부터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좋겠죠? 네, 이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때가 되면 이제 또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이제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을 모실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출판하고 있는 책은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작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5월 중순에서 한 권, 그 다음에 6월에 이제 한 권 해가지고 총 2권이 출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부터 핀테크 투데이에 칼럼이 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칼럼도 지금 계획대로 올리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칼럼이 일주일에 한 개씩 해서 꾸준히 올라갈 예정입니다. 잘 활용해 주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입장하고 계신 분들이 16명인데, 예. 이거 16명이면 가만히 있어봐. 어디, 뭐라 그러죠? 저기 센터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들 보시고 계시겠죠? 예. 16개 센터가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여기 판교로 여러분들을 모셔도 16명 이상은 항상 오시는데 너무 이게 저조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자료는 강의한 내용에 대한 자료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 남겨놓고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게끔 해드릴 거기 때문에 뭐 그냥 녹화 방송한다 생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뭐 반복적으로 해오던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회사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두 번째 책이 6월에 나오는데, 그 6월에 나오는 책은 제가 강의를 했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기 쉽게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이 뭔가 좀 더 이제 공부할 게 없냐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책을 드리면 되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요렇게 이제 어떤 객관적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하고 읽기 쉽게 대중적으로 썼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어쨌든 오늘은 그 1편이죠. 예.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 볼게요. 일단은 인제 제가 강의 내용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 일단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잘 알아야 돼요. 비트코인을, 우리가 어쨌든 비트코인을 모을 거니까 비트코인을 잘 알아야 되고, 얘가 왜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쓰일 거고, 그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갈 거고, 그 과정에 우리는 어떤 기회를 얻을 거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물론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시간적인 차이는 좀 있을지언정 어쨌든 그렇게 돼 가고 있고, 많은 부분이 또 그렇게 되었죠. 예.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내용들이 인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인제는 어떤 물질적으로 준비를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이런 정치적으로 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이 소중하게 얻은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또 잘 지킬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많이 내가 진짜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얻어서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비트코인이, 잠깐만요. 네. 비트코인이 왜 만들어지고 어떻게 쓰일 거고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꿔나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제가 여러분들을 인제 어쨌든 간에 이 클라우드 마이닝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어떤 기회를 얻기 위한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인제 전혀 무계획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뭐라 그래야 돼? 희망 고문만 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뭔가를 이해를 하고, 우리가 뭘 할 건지를 이해를 하고 함께 가게 된다면 그래도 '가는 길이 힘들고 지루하지는 않을 거다.' 라는 차원에서도 인제 드리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어떻게 비트코인이 인제 어 변동이 있을 거고, 그 변동에 따른 우리가 어떤 인제 대비 태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잠깐 설명 먼저 드릴게요. 14년, 2018년, 2020 2년, 2026년 이렇게 되죠. 4, 8, 20, 26. 네. 요때 인제 4년 주기죠. 4년 주기. 4년 주기로 어 4년 주기로 제가 표기를 했어요. 요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트코인이 1년 내내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요. 그리고 나머지 3년 동안은 가격이 쭉 올라가죠. 이렇게. 네. 요렇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어요. 이게 진짜로 그랬는지 보면은 2000 어 15년 15 년도에 비트코인이 약 15만 원 정도가 되었었고, 그다음에 2017년도 17년도 말에 2,770만 원이 돼요. 그죠? 네. 그다음에 19년도 1월 19년도 1월에 300만 원까지 떨어지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그때 가격이 8천만 원까지 가죠. 예. 그다음에 2023년도 1월에 제가 2,100만 원에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지금부터 눈이 녹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다음에 쭉 가격 올라갑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죠? 네. 이게 보면은 아직도 가격이 한 1년 정도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뒤에 2026년이 되면은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 요거를 제가 뭐 신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앞전의 패턴들을 보면은 26년도에는 가격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는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2027년도가 되면 다시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예,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라우드 마이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 그래요. 그러면은 2027년도에 그 채굴 시작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어차피 채굴이 4년이죠. 4년. 4년이기 때문에 그 4년 중에 1년은 반드시 이 시장이 위축되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위축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비트코인이 하염없이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진짜 사상 누각,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진짜 이 거품 같은 가치가 될 건데 이렇게 잘 다지면서 이게 이렇게 패턴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잘 다지면서 가야만 비트코인이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말하자면은 그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불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극히 당연하고 반드시 이럴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인제 시장이 위축되니까 뭐 우리한테는 당연히 좋지 않을 그러니까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요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우리는 그때를 잘 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채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우리 채굴을 도와주고 있는 마인베스트에서 미리미리 이때를 잘 견딜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시기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래도 경쟁력 있는 어떤 상품을 계속해서 제공을 해 준다든가 그런 조건을 자꾸 찾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우리한테 해 주면 되겠죠. 네.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하면 됩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좀 있었죠. 자, 그러면은 이런 패턴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이런 패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걸까? 그거를 보면은 여러분들 2016년, 2022년, 예. 그다음에 2024년, 예. 이렇게 보면은 2016년이죠. 16년, 20년.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익숙치 않아 가지고 이게 판이. 그다음에 24년이죠. 요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요때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반감기. 이게 반감기가 인제 이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기득권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득권이라 그러면 안 되겠다. 예. 방송이니까. 예. 중앙은행이라든가 은행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잘못된 화폐 정책이라든가 제도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해지고 있는데 이거를 인제 막기 위해서는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가 통합 팽창 정책을 당장 중단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고 그들의 수익 모델이기 때문에 바꿀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기술적으로 아예 그냥 그런 일을 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인제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인제 쓰고 있는 돈이 정말 피땀 흘려서 내가 벌은 돈인데 이거를 쓰는
쓰는 것조차도 이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그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이 이제 필요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 그 중앙화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었던 이 화폐 시스템을 이제 민간인들한테 싹 돌려주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은행들을 이 생태계 구성원, 이 돈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화폐 시스템에 그 참여해 가지고 인제 참여적 공증자로서 뭔가 작업 증명에 "내가 참여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참여적 공증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참여해서 10 분마다 발행되는 비트코 그 저기 한마디로 이제 비트코인 거래 원장을 작업 증명해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나오게 되어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4년 주기로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들지요. 이거를 인제 우리는 반감기라고 합니다. 반감기. 그게 2016 년도에 있었고 2020 년도에 있었고 24 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반감기라는 이 기능은 한마디로 이 비트코인 생태계 안에서 인제 디플레이션 현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로 이제 작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른 예를 들어서 공급량은 한정적인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 이렇게 되면서 인제 비트코인이 디플레이션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4년 주기예요 이게. 4년 주기. 그래서 당장 반감기가 있은 후에 뭐 가격이 떨어진다든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 패턴은 고거랑 쪼금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죠? 패턴은. 가격이 이미 떨어지고 인제 반감기가 오기 전에 사람들이 시장이 인제는 기대 심리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반감기 이후에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죠 2년 동안.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시장이 위축되고 요렇게 인제 되는 겁니다 패턴이. 근데 이게 시장이 점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면 이 패턴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안정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게 인제는 그 패턴이 안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점점점 아이고. 요렇게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안정화돼 버립니다. 예. 종래에 가서는. 예. 왜 그러냐면 시장이 인제는 이게 뭐 어느 정도 대중화될 거고, 대중화되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고, 커지면서 안정적으로 바뀔 거거든요. 안정화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점점점 그 기회의 패턴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이 기회는 점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예.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인제 계절로 따지면 가을에 인제 접어들었고요. 가을에 접어들었고 곧 인제 겨울이 인제 올 거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인제는 수학 활동을 좀 잘 해 놓고, 겨울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확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이 위축된 만큼 수확량이 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인제 이와 같은 인제 같은 강의를 제가 벌써 수년째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제는 계몽이 돼서 정말 인제 이런 시장에 대한 인제 변화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해져 있고, 인제 그런 반면에 오랫동안 이런 내용의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셔 가지고 뭐 시장 가격이 좀 떨어진다든가 비트코인 가격이 좀 떨어진다든가 채사성이 좀 줄어든다든가 막 이렇게 되었을 때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걸 보시는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좀 잘 알려 드리시고, 시장에 이렇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대비를 해서 가야 된다. 근데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이 큰 패턴들은 이거는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마치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달이 있지 않습니까? 달이 이렇게 지구 주변을 돌면서 지구상에 있는 바닷물이 이렇게 조수간만의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시간이 되면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큰 물이 빠지고 들어오는 거를 생각을 해 달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그 조수간만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파도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파도에 너무 치우치지 마라. 그 파도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파도가 아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파도가 아니라 이 큰 물이 빠지고 들어오는 조수간만의 이런 현상을 우리는 이제 눈여겨봐야 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가격이 뭐 트럼프가 말 한마디 했다고 가격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거에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있을 건데 장기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을 거냐, 장기적으로는. 어 장기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을 거냐. 네. 요걸 좀 잘 알고 계셔야죠. 어 요거를 네, 밸류 오브 비트코인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휴, 이거 참. 네. 아, 미치겠네.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네, 시장이. 제가 그림 잘 그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림 그리기가 참 어렵네. 예. 일단은 인제 요게 그 비트코인이 어떻게 가치 성장이 있을 건지에 대한 그래프를 지금 보여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요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초기에는 초기가 언제 2009 년도죠. 2009 년도에 처음 인제 비트코인이 공개가 됐어요. 공개가 됐을 당시에 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제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취지와 인제 이런 것들을 인제 논문에 실어 가지고 공개를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참여적 공증자로서 이 생태계에 기여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 사람들이 기여에 따른 보상으로서 비트코인을 이제는 손에 쥐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인제 이 사람들이 여기에 기여할 때에는 그때 컴퓨터 자원도 필요하고 뭐 전기도 소모가 되고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여한 만큼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 기여한 사람들은 그 초기 기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한 겁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가치로 따지면은 별거 아니지만 양은 엄청나게 받았어요. 양은. 엄청나게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뭐 심지어 이 비트코인을 뭐 10,000개를 가지고 피자를 막 바꿔 먹는다든가 막 이런 서로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 그런 행위들을 막 하기 시작하고 막 그랬었죠. 어쨌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에셋 또는 equity 예,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산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그래프를 보면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더 계속 많아지기 시작했죠.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인제 이게 맨 처음에는 인제는 그 금융 시스템 예. 그 금융 시스템에 인제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인제 반해서 예, 그런 것들을 대체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 굉장히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예, 그래서 그냥 "그래, 검증해 봐." 뭐 이런 식으로. 예, "검증해 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인제 검증에 나섰고 지금 인제 약 15 년간 검증을 해온 겁니다. 15 년간 검증을 해 왔고 지금은 요게 있습니다, 요게. 예, 요거를 우리는 티핑 포인트 예, 요렇게 얘기할게요. 티핑 포인트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여기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요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잘 그 분석을 해 보면 여기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제 지금은 인제 상품화되고 있죠. 어느 정도 상품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기술이 응용되고 고도화될 겁니다. 응용되고 고도화되고 그다음에 그 고도화된 이 기술을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인제는 채택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네. 응용되고 고도화된 이 기술을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채택해서 쓰게 될 거다. 예, 이겁니다. 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인제 채택해서 쓰게 되면서 얘는 대중화되는 거예요. 네. 대중화되는 겁니다. 예. 대중화되면은 시장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아까? 예. 대중화되면서 시장은 점점점 더 커진다 그랬죠. 시장은 커지고 변동성은 시장이 커지면 변동성은 줄어들게 되죠. 줄어들게 되면서 얘는 점점점 더 안정적인 인제 그 상태가 되게 되고 여러분들은 얘를 뭐 부정할 거 없이 커런시 통화로 보고 인제는 쓰게 된다는 거죠. 잠깐만요. 네. 네. 통화로 보고 인제 이거를 쓰게 된다는 거죠. 음. 자 그런데 대중화되기 전에 거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대중화되기 전에. 예. 요게 인제 순서에 입각해서 돼야 돼요. 순서에 입각해서. 그래서 상품화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제도화가 돼야 되죠. 제도적인 뒷받침이 당연히 따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제도화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갖춰져야죠. 그다음에 인제는 대량 채택이 필요한 겁니다. 예. 요게 요렇게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위치를 알 수가 있죠. 예. 자 상품화 단계. 일단은 인제 그 제일 먼저 이루어진 거는 미국의 선물거래위원회에서 선물 상품으로 인정을 했었죠. 예. 예. 그리고 나서 뭐 ETF가 인제 이루어졌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현물 ETF까지, 현물 ETF까지 인제는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거를 채택을 한다고 해요. 예 곧. 자 그래서 인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은 요게 인제는 그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개인들만 이 코인 시장에 인제 그 개인 명의를 가지고 코인 시장에 들어와서 코인을 인제는 손에 쥘 수가 있었는데 이 현물 ETF는 합법적으로 법인이나 기관 자금을 가지고도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거래소 대표 중에 한 사람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인제 그 비영리 법인, 학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부터 인제는 그 계좌가 개설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한 내년이나 요 정도가 되면은 인제 일반적인 인제 영리 법인이나 이런 데서도 인제는 어 그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비영리 법인 요 정도 수준에서 인제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데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데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시장에 인제. 예.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비약적으로 막 커지기 시작하죠. 예. 이런 거. 현물 ETF는 정말 인제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 기술만의 시장이 또 있어요. 예. 이 기술만의 시장이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 이래 가지고 디파이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디파이 시장이. 디파이 시장이 열려 있고 이 시장을 통해 가지고 인제 모든 가능성이 테스트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파생된 상품들이 생겨나고 그런 것들을 인제는 테스트하고 있고 심지어 인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돈이 될 거다.'라고 뛰어들고는 있지만 진짜 그야말로 다 테스트라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돈을 벌겠다고 인제 뛰어들지만 사실상 굉장히 인제 음 위험하죠. 예. 그래서 진짜 전문가들 정말 그 시장에 뛰어들 정도의 진짜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해야지 어 여유도 없고
정말 누구 말에 혹해 가지고 진짜 막 빚까지 내 가지고 막 할 사람들이라면은 절대, 예, 아직까지는 그런 데서 뭔가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은 그냥 조신하게 비트코인을 열심히 모으면 됩니다. 예. 어쨌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제는 시장을 형성을 하거나 상품들이 인제는 전통 시장에서도 인제 상품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 인제 상품화가 이루어진 상태고요. 또 제도화가 이루어져야죠.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거는요,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인제 순서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정부가 인정받기 위한, 정부가 보호받기 위한 조치를 우선 하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조치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세금을 걷기 위한 조치를 하죠. 정부가 보호받기 위한 조치라는 것은 우리는 벌써 이미 22년 3월 25일 요때 시행이 됐습니다. 22년 3월 25일. 금융감독원 내 FIU라고 하죠. 금융분석원. 뭐 그쪽을 통해 가지고 뭐 인제 특근법이라는 게 시행이 되고, 이 특근법 를 시행하면서 ISMS라는 솔루션이 있어요. 그 솔루션을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싹 다 구축을 한 이후에, 가상자산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이게 우리는 이제 암호화폐인데, 암호화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바스프 사업자들을 통해 가지고 개인 신분증명을 해야 되고, 신분증명된 사람들 간에만 거래를 허용하는 것을 이제는 인제 그 특근법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트래블 룰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인 신분증명이라는 것은 결국 인제 KYC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사람 간에만 거래를 허용하는 것들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왜 정부가 보호받기 위한 조치냐? 정부는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코인이라는 걸 가지고 자금 세탁을 하려 한다든가, 외환거래법을 위반하고 외환 거래를 하려고 한다든가, 테러 자금을 조달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조세 회피를 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는 코인을 다루게 되면서 절대 인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예. 여러분들이 무슨 뭐 자금 세탁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로지 인제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를 보고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모으려고 하는 거고. 예. 다른 목적이 어 물론 다른 목적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목적 자체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는 24년 7월 14일 요때일 겁니다. 투자자 보호 관련 조치가 인제는 발의가 됐죠. 요렇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발행, 유통 요쪽으로 인제는 집중적으로 요렇게 그 그 인제 정책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제 발행이나 인제 유통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저희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없지만, 네, 유통 아니야, 생산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고런 법이 좀 더 이렇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세금을 걷어야 될 텐데, 세금은 2021 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막 그때 막 한 8천만 원까지 막 올라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때 인제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을 걷는다라는 어떤 세금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야 된다.' 이런 인제 소리가 나왔었죠. 하지만 투자자가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데 무슨 세금을 걷냐, 이런 반발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에는 21 년도에 세금을 걷겠다고 했다가 요게 25 년도로 밀립니다. 예. 그랬다가 지금 또다시 27 년으로 밀렸죠. 그런데 요 내용을 쭉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은 인제 자산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얘는 통화로 인제 인식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세금을 걷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해 보시면 결국
통화를 어떻게 세금을 걷냐 이런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27년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세금을 걷지 않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는 걷게 되다가 나중에 인제는 법이 바뀔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세금을 걷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인제 투 트랙으로 이렇게 좀 그 자산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제 27년도에 어쨌든 간에 27년도가 되면은 세금을 걷게 되든 아니면은 뭐 세금을 안 걷겠다라고 발표를 하든 27년이 되면은 대중화가 촉발이 됩니다. 요때죠. 요때. 예. 그러면은 여기부터 요 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총 3년 정도 2 년에서 3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대중화가 완전히 끝나는 것까지는 저는 어 5 년에서 7년 정도 봅니다. 예. 5 년에서 7년 정도 본다. 그거는 인제 요 현물 ETF 관련된 자료를 보면은 금이 현물 ETF 승인을 받고 요렇게 완전히 대중화가 끝나고 인제 이 그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 그 시기까지 10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금이. 근데 금은 물리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얘는 이미 그 모든 인프라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건 진짜 그야말로 기술적으로는 모든 게 다 인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중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 번째 시스템인데 시스템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런 거죠. 얘는 인제 인터넷 기술이에요, 인터넷. 그리고 과거에는 중앙 통제되어지던 인터넷 기술이 요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중앙화된 인터넷 기술로 바뀌는 거예요. 탈중앙화된 인터넷 기술로 바뀔 뿐 인터넷 기술입니다. 그냥 인터넷 기술이에요. 예. 그냥 인터넷 망 위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인터넷 망이 얼마나 잘 돼 있으면 그죠? 예. 그래서 중앙 통제되어지던 인터넷 기술이 탈중앙화된 걸로 바뀐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웹3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요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바뀔 뿐 인터넷 기술이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인제 사람들이 대량 채택하는 그런 과정만 남은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인제는 우리 같은 사람들 대중들이 이거를 채택을 해 주는 것만 남았는데 대중들은 인제 그 성향에 따라서 이런 혁신 기술이나 혁신 산업에 뛰어드는 시점이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고 시점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어 혁신의 전파 법칙. 혁신이 전파될 때는 법칙이 있다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네. 사실 사이먼 시넥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제 멘토나 다름없거든요. 네. 이 사람한테 배운 게 많습니다. 자 이 혁신의 전파 법칙에 따르면은 한 6 부류 정도로 인제 분류를 해 놨는데 그걸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3 부류로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면 초기 수용자가 있습니다, 초기 수용자. 예. 그다음에 얼리 어댑터가 있죠. 세 번째는 후기 수용자가 있어요. 네. 초기 수용자들은 5% 정도 되고요. 성향은요 이렇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정보도 빠릅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내가 남들보다 빨리 알아낸 정보에 집중해서 그거를 내 거로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새로운 정보만 찾아다녀요 그래서. 계속 하염없이 새로운 정보만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박 겉핥기처럼 아는 지식은 많은데 깊이가 없이 막 그렇게 그래서 뭐 정보력은 있지만 깊이가 없는 그리고 성공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 그다음에 얼리 어댑터가 13.5% 예요. 얼리 어댑터 13.5%. 예. 이 사람들은 어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정보도 좋아하고 그 정보를 남들보다 빨리 찾아냈는데 그거를 내 거로 만들고 그거를 시스템화시키고 남들한테 전달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인제 선구자한테 나오는 거예요. 예.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정보를 좋아하고 그 정보를 내 거로 만들어내고 시스템화시키고 남들한테 전달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후기 수용자가 80%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은 수동적이고 의존형이고 겁도 많고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죠.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약 80% 정도 되는데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8 명은 뭐 후기 수용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초기 수용자 5%는 들어왔다 나갔어요, 여기 지금 5%가. 예. 들어왔다 나갔어요. 또 다른 거 헤매고 있을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얼리 어댑터가 13.5%인데 지금 3%가 들어왔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부터 10% 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지금부터 언제까지? 약 2 년에서 3 년간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후기 수용자 80% 중에 절반이 지금 같이 들어옵니다. 예. 40%죠.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대중화 과정에 그냥 뭐 그냥 사용자로서 들어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보면은 3% 지금 3%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80억 인류의 3%예요. 80억 인류의 3%. 그 몇 명이죠? 2억 4천만 명. 물론 이거보다 많습니다, 지금. 대략 7%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이 데이터로 얘기할게요. 몇 년 전부터 쓰던 거라서. 2억 4천만 명. 그중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5천만 명. 몇 프로요? 20%예요. 20%. 2억 4천만 명 중에 20% 정도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5천만 명 정도가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5천만 명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만 비트코인은 얼마예요, 지금? 1억 3천. 요렇게 딱 돼 있죠. 1억 3천만. 이거는 뭐 희소 가치 아닙니까? 예. 누가 정한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라는 거죠. 지금부터. 지금부터는 몇 명이에요? 지금부터는 50%. 인류의 50%가 몇 년 안에? 2 년에 3년 안에 50%가 들어온다. 50%면은 몇 명이에요? 40억 명. 40억 명이 이 시장에 들어온다. 여러분들 40억 명이면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2 년에 3년 안에 40억 명이 들어온다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25 년부터 중국, 인도 이런 데는 이제 CBDC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제는 그 중앙화되어 있는 암호화폐이긴 하지만 이것도 이 생태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40억 명이 들어왔고 마찬가지로 20% 가량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거다라고 본다면 몇 명이에요? 8억 명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된다는 거죠. 8억 명이. 자, 그러면 5천만 명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자 했을 때 비트코인이 1억 3천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8억 명이 보유하고자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얼마가 될까? 생각을 좀 해 보자는 거예요. 예.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요거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가 발행된다. 그죠? 2,100만 개가 발행된다. 그중에서 63%는 0.066%의 극소수가 보유하고 있다. 네. 이거는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죠. 예. 이미 거의 대부분의 양을 0.066% 0.1%도 아니야. 0.066%의 극소수가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600만 개. 600만 개는 영구 분실했다. 영구 분실했다. 영구 분실이란 말이 뭐야? 영구적으로 찾을 수 없다.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영구 분실되는 비트코인은 계속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비트코인의 희소 가치를 계속해서 올리는 또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7% 가량이 남았다. 이거예요. 7%. 이 7%를 인제는 몇 년도까지 발행이 되게 돼 있냐? 2140 년까지. 음. 그리고 이거를 지금부터 99.9%의 인류가 서로 더 갖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매일매일 경쟁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매일매일.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모아야 된다면 언제부터 모으는 게 좋아요? 지금부터, 지금 당장부터 모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 경쟁자가 한 명이라도 좀 덜 할 때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모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언제부터 비트코인 모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길래 "2016 년도부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비트코인 엄청 쌀 텐데 진짜 좋으시겠어요." 이러는 거야. 여러분들 2016 년도에 제가 비트코인 한다 그러면요. 밖에 나가 가지고 무슨 사기꾼이네 뭐 이런 소리만 들었습니다. 예. 그래도 꿋꿋하게 비트코인 진짜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뛰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부러워해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때는요. 진짜 그러니까 초기 기여자들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랬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한 2-3년 뒤에 여기 대중화 과정에 인제는 들어오는 합류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정말 부러워할 겁니다. "아우 그때 알았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와서 얘기할 때 내가 그때 눈을 떴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얘기할 거예요. 예. 지금 막 시작하는 분들은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비하면은 정말 진짜 대우받으면서 그래도 약간이라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남들 부러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또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타이밍 좋아요. 예 지금.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봤을 때 앞으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예. 자 내리고.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보니까 점점점 인제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인제 시장으로 성장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만들어낸 사토시 나카모토. 사토시 나카모토는 어떤 의도로 이거를 만들었을까? 어떤 의도로 만들었을까? 고런 게 이제 또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제 좀 적응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 가지고 글씨가 쪼금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어떤 의도로 이거를 만들었을까? 물론 초기에 인제는 사토시 나카모토와 같이 이렇게 같이 인제 어떤 개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비트코인을 개발할 당시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거기에 참여했었던 많은 공개된 또 전문가들이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인제 루크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루크라는 친구한테 내가 궁금했었던 것들을 또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게 뭐였냐면 이거죠. "야 얘네들이 맨 처음에 비트코인을 만들 때는 요렇게 만들었어요. 소수점 2 자리만 쓰게끔." 예. 요거는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요게 인제 이렇게 BTC 단위였고 그랬는데 요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자릿수가 요거랑 비슷하죠. 예. 얘네들이 이거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화폐 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진짜 막을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제안을 한 거였는데 초기에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루크라는 친구가 루크죠. 루크라는 친구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은 수학적으로 안 맞는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2,100만 개를 발행을 하기로 했지만
이거는 못 뜯어 고칩니다. 2,100만 개는. 그런데 이 소수점 자리는 늘렸다 줄였다 인제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초기에는. 예. 그래서 요거를 0. 요렇게, 요렇게 단위를 바꾸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예. 요게 루크가 한 거예요, 루크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이거 소수점 자리 8 자리로 한 이유가 뭐야?"라고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근데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발견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발견한 게 맞죠. 왜냐하면 소수점 자리는 바꿀 수 있는 형태였으니까. 그래서 8 자리로 인제는 정한 겁니다. 근데 지금 바꿀 수 있냐 이거를 다시 2 자리로. 지금은 어렵죠. 왜 그러냐면 8 자리를 했고 이게 이미 인제는 이미 시장에서 많은 코인들이 막 나오게 되고 그런 코인들을 전부 다 인제 시장에 내놓을 때는 8 자리로 다 내놓게 되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이제 딱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인제는 바꾸려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도 들고 할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안 하겠죠. 8 자리로만 딱 끝내겠죠. 그래서 8 자리가 딱 된 겁니다. 예. 얘네들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했었던 수학적으로 그렇게 했었던 좀 알아보면 얘네들은 이거예요. "야 US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바꿔 보자. 바꿔 보자." 어 그 이유는 뭐 앞전에도 얘기를 드렸어요. 예. 그래서 기술로 뭔가 지금 인제 이 피아트 머니로 이루어진 화폐 시스템을 뭔가 이제 지금 그 과정에 만들어진 문제들을 "이걸로 한번 대체해 보자."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 달러라는 것은 전 세계 초강대국이죠. 예. 초강대국인 미국이 미국이 발행하고 있는 돈인데 막강한 힘을 에 대항해서 이런 기술 나부랭이가 어떻게 그거를 대체를 하겠습니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예. 그런데 사실 인제 우리가 아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은 자주 있어 왔던 일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면은 1450 년 1450 년도에는 그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대항해 시대를 열면서 이런 남미 일대를 인제는 식민지화시키고 막 이렇게 되면서 막강한 힘을 인제 누릴 때였는데 그때 포르투갈의 돈이 기축이었죠. 예. 그렇게 해서 80 년간 기축 역할을 했는데 사실 80 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80년 동안은 정말 '이 막강한 힘을 대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영영 '포르투갈이 기축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어 스페인 스페인이 인제 기축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105 년간 기축 역할을 하게 되고요. 스페인도 105년 동안 하면서 뭐 영영 할 것 같았지만 사실 그 뒤에 네덜란드 네덜란드가 도인도 회사라는 회사가 인제는 전 세계 무역 어 향신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무역을 하면서 전 세계 돈을 다 네덜란드로 끌어모으면서 네덜란드 돈이 결국 기축이 됩니다. 예 네덜란드 돈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80 년간 기축 역할을 해요. 제가 네덜란드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는데 야 가 보니까 그 도인도 회사라는 회사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예. 건물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엄청난 무역이 발달했었을 때 그때 지어졌던 건물들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고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너무나 희한하게 땅이 좁으니까 그렇게 썼다 하더라고요. 막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예. 그때 이미 아파트가 있었어, 아파트가. 아무튼 네덜란드였고요. 그다음에 인제 프랑스가 인제 95 년간 기축 역할을 합니다. 네. 뭐 프랑스는 무력으로 했었죠, 무력으로. 그다음에 영국이 하죠. 예. 영국은 115 년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인제는 거의 보면은 100년 주기로 평균적으로 100년 주기로 기축이 이렇게 변천이 되어 왔던 거예요. 예. 평균적으로. 자 그랬는데 어
1921년, 1921년 그때 인제는 어 2차 대전 후죠. 2차 대전 후에 인제 미국이 인제는 그 안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2차 대전 중에 많은 나라들이 그 금을 미국에다 갖다 맡겼습니다. 왜냐면 인제 금본위 시절이어 가지고 금본위 시절에는 인제 그 금을 바탕으로 돈을 찍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금만 있으면 돈을 다시 발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쟁 중이라 금을 다 뭐 뺏긴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미국에다 갖다 맡긴 거예요. 나중에 인제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미국이 그 받은 금을 통해 가지고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낸 거야. 그래서 인제 그 달러를 다시 소각을 시켜야지만 그 금을 줄 수가 있는 상태가 됐는데 미국이 금을 그 소각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결국에는 금을 못 주게 되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금을 태안시키게 이르죠. 금본위 시절이었는데 금태안이 돼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인제 금과 화폐는 연결고리가 없게 돼 버린 거죠. 예. 바람이 막 불어 가지고 저희 그 팩토리가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냥 막 천장이 들썩들썩하는 것 같아요, 소리가 막. 아무튼 그 1921 년도에 미국이 인제는 그래 난처한 상황이 되었을 때 중동에서 생산되는 모든 원유를 US 달러로만 거래할 수 있게끔 딱 만들어 버립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미국이 기축이 딱 된 거예요, US 달러가. 예. 됐고 지금 몇 년도죠? 2025 년이죠. 예. 요렇게 하면은 몇 년이야? 104 년. 이게 보면은 이제 그 평균적으로 100년 주기로 기축이 변천돼 왔잖아요. 예. 역사가 반복되는 게 맞다면 기축이 바뀔 때가 되었다. 이겁니다. 예. 기축이 바뀔 때가 되었다. 미국 US 달러가 기축인 이유. US 달러가 기축인 이유.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오일. 예. 그다음에 안정성. 예. 오일과 안정성 입니다. 예. 그런데 오일을 볼까요? 오일은요 인제 지금 환경 오염의 주역이죠. 예. 이 화석 연료가 결국 이산화탄소를 너무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게 되고 결국 이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인제는 배출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제 지금 막 그 기후 변화 이런 것도 생겨요. 그 가속도가 붙어 가지고 지금 막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지금 뭐 보면은 그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예.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 버렸다. 뭐 그렇게 되면서 동토층에서 막 그 진짜 몇 억 년 동안 그 갇혀 있었던 이런 박테리아들이 막 살아나면서 막 진짜 지금 현생 인류가 그 듣도 보도 못한 막 병에 막 걸리기 시작하고 막 이런 것들. 네. 와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막. 그 여기저기 큰 산불들도 나고. 우리 한국도 지금 저쪽 경상도 지역에 큰 산불이 지금 났죠. 총 42 건인가? 가 났더라고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 심각한 게 너무 이상한 거야. 어. 지금 산불이 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다른 지역도 같이 산불이 그렇게 날 정도면 나야지. 42 건이 산불이 났어. 어? 그리고 산불이 난 게 거의 산 중턱부터 났습니다. 보통은요 인가들 근처에서 뭐 예를 들어서 뚜방을 태운다든가 이러면서 불이 인제 번져 가지고 산불이 나잖아요. 그 자연 발생되는 산불이 중턱이면은 자연 발생돼야 되는 건데 자연 발생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이틀 간격으로 전 지역에 42 건이나 발생됐다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발화를 하고 다니고 있는 거야. 나 이런 거 진짜 요즘 왜 이래 이거 나라가. 그것도 있잖아요. 경상도에만 그럽니다, 경상도에만. 어? 왜 그런지 좀 누가 좀 아는 사람 좀 있으면 알려줘 봐요. 희한하다니까. 경상도 저쪽 울산부터 의성까지. 의성이야? 저기 위에 어디야? 저기까지 해 가지고 다 경상도예요. 왜 경상도에만 그 불난리가 났을까요? 아무튼 네. 와 너무 이상해. 아무튼 그렇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샌 거야 지금. 예. 그래서 이런 환경 오염의 주역이라는 거예요 이 화석 연료가.
그래서 이 오일은 이제는 인제 억제하자. 자연 발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좀 대체하자. 이런 움직임이 계속 있고 인제 기업들도 아리백 같은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생산 시설에 이제 공급되는 전기라든가 이런 에너지를 이런 되도록이면은 인제 그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생산을 하자. 뭐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 오일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오일은요. 고갈될 때가 됐는데도 발 더 많아지고 있어요, 발견되는 오일이. 양이 더 많아지고 있어 지금. 네. 예. 그래 가지고 이거는 뭐 고갈이라는 말은 인제는 무색해졌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전 세계 바다, 땅에서 뭐 여기저기서 오일이 다 나와요. 예. 그게 인제는 중동에서만 생산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중동에서만 거래해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US 달러가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점. 예. 그리고 또 인제 이 그 2022 년이죠. 2022년 6 월에 그 인제 그 미국의 민낯을 좀 우리가 보게 됐죠. 예. 미 US 달러는 엄청 그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22년 6 월경에 미국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였냐면 14조 달러. 근데 그 14조 달러의 빚을 갚을 수가 없을 정도로 미국이 돈이 없는 거예요. 14조 달러면은 한 2 경이 좀 넘는 돈일 거예요 아마. 예. 그럴 건데 그 돈이 없어 가지고 못 갚는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 가지고 그 의회에다가 "이번에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니 대출 한도를 더 늘려 달라."라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을 했어요. 그 의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야 지금 이것도 돈을 못 갚아 가지고 그 결결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더 대출을 받아 가지고 저기를 하려 그러냐.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 가지고 인제 의회에서는 승인을 안 해 주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극적으로 인제 승인이 됐습니다. 대출이 나갔죠. 그 작년도 말에 인제 제가 그 언론에서 이제 그 나온 기사를 보니까 미국 빚이 14조 달러가 아니라 인제 얼마가 됐어요? 34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예. 34조 달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예. 미국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시기에 어떤 말들이 자꾸 나오냐면은 이 US 달러의 안정성 문제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특히 그때 인제는 그 록펠러 인터내셔널의 회장이었던 어 루치르 샤르망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너무 나는 뭐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US 달러의 신뢰도는 영원할 수 없다. 비트코인은 유일한 대안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비트코인을 갑툭튀 갑자기 인제 비트코인을 언급을 하고요. "3 년에서 5년 뒤에는 US 달러보다 비트코인이 더욱 안정적인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22 년도니까 지금 이제 3 년에서 5 년이니까 지금 인제 시작이 됐죠.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타이밍이랑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US 달러보다 비트코인이 더 안정적인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는 얘기를 하게 이릅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 이런 오일이라든가 안정성 문제가 굉장히 안 좋게 평가가 되면서 이 기축이라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막 이제 그 음모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그 자리를 위안화가 인제 서서히 침범하기 시작하죠. 예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위안화 실제 위안화를 발행하고 있는 이 중국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은 알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결국에는 "안 된다." 그래서 록펠러 인터내셔널 회장 같은 그 루치르 샤르만 같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인제 비트코인을 언급을 하면서 "위안화냐 비트코인이냐." 뭐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미국 스스로도 이 위안화는 안 되니까 중국을 그렇게 공격을 하고 이제 뭐 거의 진짜 그 회생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으로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지금은 비트코인이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더더군다나 봐 보세요. 트럼프가 대통령 그 선거할 때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 비트코인은 전략적 준비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전략적 준비 자산이다. 준비 자산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준비 자산. 요거는 인제 준비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준비금. 아, 요게 잠깐만요. 요거 잘못했어. 준비 자산이 아니라 비축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전략적 비축 자산이다. 이건 준비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왜 전략적이었냐? 왜 전략적이었냐? 이거는 트럼프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 조건인 거야, 이게. 예. 그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고 요즘은 인제 비축 자산으로서 인제 비트코인을 뭐 몇 개를 구입하겠다 막 이렇게 인제 공개를 하죠. 어젠가 오늘자 기사를 보니까 미국이 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 이러거든요. 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 오늘자 제가 기사를 본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 비트코인이 힘을 얻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비트코인의 입지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장난이 아닌 상태가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장난이 아닌 상태가 계속 돼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훌륭한 입지를 지금 잘 다져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는 과정에 우리도 인제는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마음의 결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그냥 뭐 내가 그냥 휩쓸려서 흐르는 강물에 그냥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물길을 잘 타야 돼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해 놔야 됩니다. 준비를 함에 있어서 일단은 하나만 더 살펴보죠. 지금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믿고 있었던 정부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행하고 유통해 왔고 그거를 우리는 인제는 정부의 신뢰 때문에 믿고 썼던 그 피아트 머니, 일반 전통 화폐를 한번 보자고요. 전통 화폐가 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15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전통 화폐에도 15 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뭐 비트코인은 15년 동안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성장했죠. 비트코인은. 그죠? 예. 근데 이 15 년간 전통 화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5 년간. 15 년간 보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예.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 물가 상승률에 따른 어 화폐 가치 변화. 요거는 이제 통계청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예, 보시면은 요게 인제 전통 자산이죠. 전통 화폐라고 하자고요. 네. 그죠. 그게 요렇게 지금 변화되어 왔습니다. 예. 근데 물가 상승률에 따른 화폐 가치 변화 이거를 보면요. 매년 평균이에요. 7% 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7% 씩.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비트코인은. 예. 그거보다 좀 난가요? 예. 낮습니다. 훨씬 낮습니다. 예.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이 전통 화폐는요. 우리나라 국경 밖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국경 밖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못 써요. 물론 어떤 그런 쓰려면은 뭐 화폐를 환전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 나라에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꿔서 들어가서 써야 되죠. 예. 요즘은 뭐 카드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 인제 그 카드라도 나가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전쟁이 난다든가 아니면은 큰 재난이 있어 가지고 나라가 그냥 뭔가가 문제가 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누가 우리나라 돈을 받아 주겠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인제 그 어떤 뭐 난리가 나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인제 피신을 해야 된다든가 우리나라를 벗어나야 될 일이 생긴다 그랬을 때 전통 자산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은요 전 세계 어딜 가든 다 환영받습니다. 그 비트코인을 모르는 사람이 물론 많이 아직은 많지만 전 세계 어디든 비트코인을 선호하고 이 비트코인을 갖고 싶어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난리가 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만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딜 가든 비트코인만 있으면은 전혀 무리 없이 살아나갈 수가 있죠. 예. 이런 걸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 충분히 비트코인이 어떤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 기준으로서 이게 어 그 그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그 가치 성장은요. 지금 이렇게 가속이 붙었어요. 급가속이. 여러분들 팬데믹 이후에 전통 자산, 전통 화폐 가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급가속이 붙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잘 생각해 보세요. 팬데믹 이후에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보시면 돼요. 팬데믹 이후에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그거를 보시면 화폐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비트코인은 급가속이 붙어 가지고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요. 이 전통 화폐는 급가속이 붙어서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다 살펴봤을 때 우리는 비트코인을 내가 앞으로 진짜 피땀 흘려 가지고 진짜 이렇게 얻게 될 모든 가치의 기준으로 삼기에 가치의 기준으로 삼기에 비트코인만한 게 없다. 지금 현재로서. 어떤 분들 주식 같은 거 생각하더라고요. 주식, 부동산 이런 거. 주식, 부동산보다 비트코인 훨씬 낫습니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자산 중에 일정 부분을 부동산으로 좀 이렇게 옮겨놨는데 부동산이요? 애물단지입니다. 애물단지. 예. 그냥 비트코인 그냥 가지고 계세요. 해 보니까 아유, 네 지금 요새 경기만 좀 받쳐주면은 땅 좀 정리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차라리 더 모아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요. 예. 부동산보다 비트코인이 낫다. 예. 요즘 바쁘세요,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 위협에 이제는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예. 이런 상황에 진짜 이 전쟁이라도 만약에 난다고 했을 때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들 전부 다 도피시켜 피난이라도 보내야 될 텐데 다른 나라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뭐 있어야 돼요? 나가 가지고 살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부동산이나 주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도 아니라는 거야. 뭐예요? 비트코인밖에 답이 없습니다. 예?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어떤 난리가 어떤 식으로 날지 몰라요. 지금 보면은 무슨 백두산이 폭발한다. 물론 이제는 그럴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본에 무슨 화산이 폭발한다. 지진이 점점점 큰 지진들이 자꾸 일어난다. 해수면 수위가 올라간다. 북한이래. 북극에 눈이 녹으니까 많이. 그래 가지고 해수면이 올라가 가지고 진짜 내륙만 겨우 인제는 물에 안 잠기고 그렇게 된다. 별의별 소들이 다 있잖아. 어떤 재난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몰라.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피난이라도 가야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만한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걸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예. 아무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런 준비돼 있는 그때 가서도 상류층, 중류층 이렇게 나눠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상층에 살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때 가서도 진짜 남들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지금부터 잘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비트코인을 잘 모아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트코인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예. 하나는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다면 비트코인을 좀 사두십시오.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냥 사두기만 하면요. 그냥 사두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장담하는데요. 병이 나거나 암에 걸릴 수가 있어요. 예. 내가 비트코인을 잔뜩 사놨는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 막 그냥 불안해지거든요. 언제 팔아야 될지. 이걸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지. 막 이 걱정 때문에 여러분들 그 밤잠 설치고 결국에는 눈 밑에 다크서클 끼고 이러면서 병이 납니다. 계속 차트만 들여다보게 되고. 근데 내가 비트코인을 좀 사놨는데 그때부터 가격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럼 바가니를 욕하면서 그때 나중에 가면은 이제 암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잘 알고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에 속해가지고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 또 방향성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이 단단하게 멘탈을 가져가면서 비트코인을 또 지켜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모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당연히 채굴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굴은 백서에 나와 있는 참여적 공증자로서의 이제 기여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비트코인이 가동되게 하는 말하자면 작업 증명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채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해줌으로 해서 기여한 만큼의 인센티브를 이제는 채굴 보상으로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마치 은행이 그동안 하던 일을 이제 민간 주도 화폐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은행 역할을 해주고 은행이 그동안 이익을 가져가던 거를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은행이 하던 역할을 개인들이 분산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채굴에 참여하는 게 좋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채굴 중에서도 크라우드 마이닝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채굴장을 운영하는 것은 굉장한 이제는 모험이죠. 예.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술력, 전문성 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이제 자금이 필요해요. 자본이 있어야 되고 어설프게 채굴을 직접 손을 댔다가는 굉장한 이제는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예.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 채굴장을 운영을 하면서 갖게 되는 시장의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경쟁력을 늘 유지를 하려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하기 싫잖아요. 그냥 비트코인만 모았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전문 업체에서 해주고 호스팅 서비스를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업체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모든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떠넘기고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컴퓨터 화면만 보면서 그들이 하는 것만 들여다보면 되는 이런 방식을 우리는 이제 크라우드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업체에서는 채굴장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자원을 여러분들한테 호스팅 서비스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이용료를 회사에 이제 자금 조달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윈윈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라우드 마이닝을 통해 가지고 채굴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다. 또한 여러 가지 부담이 없죠. 이거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있다면은 그 하시는 일을 하시고 이거는 이제 감독만 하시면 되는 역할이 되는 거죠. 또한 이 회사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 중에서 가장 이제 정말 압도적으로 서비스 품질 또는 서비스의 어떤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영업 또는 이제 사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그 영업 그 지원만 해 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물건을 떼다 팔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예, 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만 도와주면은 회사에서는 이제 그 알아서 백마진을 이렇게 마련해 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레버리지, 비트코인을 더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비트코인을 모을 수도 있고 더 빠르게 모을 수도 있는 이런 것조차도 여기에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라우드 마이닝을 통해 가지고 이 비트코인을 모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일을 10년간 해왔고 10년 동안 인제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얻었고, 저는 제가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이만한 위치에 와 있는 것이 뭐 비트코인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이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요.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죠. 네, 몫이고 그 크라우드 마이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서비스를 가장 많이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그런 노하우나 기술력을 겸비한, 그런 오랜 노하우를 겸비한 그런 회사는 마인베스트가 최고입니다. 마인베스트는 지금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는 회사고, 크라우드 마이닝 서비스는 한 7년 정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마이는 약 한 3년째 돼가고 있는데 이만한 노하우를 가진 회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 회사가 가장 압도적으로 훌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고를 그냥 목적으로 하시든 아니면은 비즈니스, 사업을 목적으로 하시든 저는 이 회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좀 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알아보시고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오프라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